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이 과목 직무윤리 쪽입니다. 직무윤리는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건 공통 과목입니다. 직무윤리 쪽은 여러분들이 공통 과목으로서 직무윤리는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문제 자체는 평이합니다. 평이한데 약간 서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실 때 지문을 자주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단원평가 정도까지 풀어내시면 거의 틀릴 건 없어 보입니다. 과거에 5문제씩이었던 것이 10문제로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의 부담, 오히려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쪽 파트를 좀 더 공부를 해서 점수를 확실하게 획득한다면 펀드는 무난하게 합격하는 이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또 이걸 잘 해놓으시면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시험과도 겹치고요. 다른 파생 쪽이라든가 투자자산 운용사 쪽도 전부 겹치는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과목은 공통 과목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이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특별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파트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가시면 금융투자 산업에서의 직무윤리입니다. 직무윤리. 이 직무윤리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직무윤리. 윤리는 윤리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법이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한들 법에서 부족한 것은 우리가 윤리에서 보충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윤리가 중요하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법규의 맹점을 보완하는 것이죠. 금융투자 상품의 불공정 가능성을 규제하는 것이고요. 자본시장의 필수적 전제 요건인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무윤리가 필요하고요. 새로운 경쟁력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인적 연결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래서 윤리적이지 않는 기업은 현대 경제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받고 또 심지어 망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최근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의 공통점은 경영자들의 부도덕성, 직무윤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엄청 받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니은 유업의 사태라든가 우유 회사 있었죠? 비난받았고요. 그다음에 피의 세제 또 그런 불합리한 점. 또 가장 최근에는 디귿 항공의 이상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들이 없으려면 윤리적이어야 되겠죠. 일단은 경영자들이 중심이 돼서 윤리적이어야 되겠고 경영자들이 윤리적이라면 그때는 임직원들도 당연히 윤리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최근에 각광받는 이유가 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윤리적인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윤리적인 것이 이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윤리적인 게 승리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유명했던 분들은 되게 윤리적이었죠. 그래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지금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자본시장에 따라서 투자성에 따라 분쟁 가능성을 악화가 돼서 약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객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직무윤리고요. 전문화, 법자화, 다양화, 기업의 가치 상승을 위한 필수 요건이죠.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자유수단이 되겠습니다.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이거죠. 직무윤리는 종사자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이고요. 윤리경영과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를 보시면 고도의 정보화 기술 시스템을 이루는 사회, 윤리 위반 시 사회적 피해가 확대됐었고요. 방금 예를 들어봤죠? 불확실성과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 직무윤리가 우리가 비용의 범위에도 이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의 성격이고요. 공공재,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런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무용의 자본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윤리가 이제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리경영 기업의 성장 조건이 되겠고요. 윤리의 실용적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한다 밑줄 쳐놓고요. 사회적 비용의 증가도 우리가 비윤리적 행동은 법적 규제, 타율적인 규제를 양기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가 증가되죠. 대리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법규의 결함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번 윤리경영과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1번
고도의 정보와 기술이나 시스템을 다루는 이들에게 고도의 직무유리가 필요하고요. 오늘날 같은 포스트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무형의 자본이 되고 있죠. 무형자산이고요. 3번 윤리는 자발성, 자율성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법규가 이를 보완해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됐네요. 법규가 부족한 점을 우리가 윤리가 채워줘야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윤리는 결과적으로 경영 성과를 개선하여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요. 직무윤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직무윤리인데요. 적용 대상에 보시면 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저기 직무윤리의 대상자는 누구나 포함되고 있다는 거. 모든 사람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 회사의 이윤관계 계약이나 또는 고용관계 및 보수 유무를 불문합니다. 지금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간에 회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 직무윤리의 대상자다 이렇게 보시고요. 고객과의 법률적인 계약관계 및 보수의 존재를 불문합니다. 고객으로부터 계약을 했는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을 하는지 이건 불문하고 모두 대상이다. 그래서 전부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전부다. 돈을 받았든 돈을 받지 않았든. 성격을 보시면 직무윤리는 일종의 자율규제 성격이죠. 자율규제 밑줄, 자율규제 성격이고요. 직무윤리 위반은 행정대죄, 민사책임, 형사책임 등의 타율적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윤리를 만약에 어기게 되면 법에서 제재를 한다든가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기타 타율규제의 대상이 된다. 타율규제 밑줄. 핵심 내용을 보시면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충돌의 상황에서는 상대방 이익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고객과 회사 이익, 고객과 임직원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고객 이익을 우선하는 이런 원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되겠고요. 직무윤리 사상적 배경을 보시면 루터의 직업소명설이 있죠? 우리가 사회시간에 배웠던 루터의 직업소명설이 있습니다. 칼뱅의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근면성실 절제가 종교적 제한을 하고 근면정적 절제를 통해서 부를 얻는 행위. 그래서 칼뱅이 자본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버에 보시면 베버는 우리가 합리적이죠. 베버의 합리성, 직업윤리. 자, 2번에 보시면 다음 중 직무윤리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을 했습니다. 회사와 정식으로 고용관계 있지 않는 사람은 직무윤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함한다겠죠? 우리가 누구든지 포함한다겠습니다. 고용관계 있든 고용계약을 했지 않았든 회사와 관련된 사람은. 2번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요. 이것도 적용된다겠죠?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잠재적 고객까지도 포함하는 게 직무윤리가 되겠습니다. 직무윤리 굉장히 범위가 높죠. 직무윤리는 일종의 자율규제로 강제수단이 미발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형사책임 대상이 된다겠죠? 형사책임 타율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4번 직무윤리는 상대 입장에서 상대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맞죠? 상대의 신뢰를 저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지금 직무윤리죠? 어떤 직무윤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나올 걸 가르쳐드리고 여러분들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되겠죠? 200페이지입니다. 신의성실 의무는 뭐 시험에 지금까지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신의성실 원칙은 민법상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신의성실의 원칙은 신의측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신의성실 의무를 보시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향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신의성실 원칙의 기능이 보시면 윤리적 의무이자 법적 의무가 밑줄 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 플러스 윤리다.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의성실을 위반하게 되면 법적 위반도 되기 때문에 처벌이 따르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윤리적 의무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요. 틀린 표현입니다. 윤리적 의무이면서 법적 의무라는 거. 권리의 행사 의무를 이행하면서 행위 준칙이 되겠고요. 법률 관계를 해석하면서 해석상의 지침 경우. 법규의 형식적 적용에 의하여 약인은 불합리한 오류를 지정하고 기약이나 법규에 흠결이나 불명확한 점을 메워주고 명확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권리의 행사가 신의측에 반하는 경우 권리의 남용으로 법률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 효과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완성, 기타 등 여러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어긋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고요. 민법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데 의무의 이행이 신의측에 반하는 경우 채용무 불이행이 되어 법적 책임을 지고요. 신의측은 강행 규정이므로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없이 법원은 직권으로 위반 이유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은 법적인 의무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및 독립성 유지 의무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공정성 유지 의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한 입장에 서야 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고요. 독립성 유지입니다. 직위를 이용하여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하지 않으며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받은 직원은 이를 거절해야 한다는 의무가 독립성 유지 의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업무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게 간섭하면 안 되겠죠. 디귿 항공 사태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실제로 어렵죠. 상사가. 보통 상사도 아니죠. 보통 상사가 아닌 분이 여러분한테 지시를 했을 때 과연 정당한 이유가 여러분한테 있다 할지라도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있겠냐, 이것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에서는 아무튼 독립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조사 분석 업무도 독립적이어야 되겠죠. 조사 분석에 대해서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 분석사에게 부당한 압력 권한 행사를 금지하고 있고요. 금융투자 분석사는 별도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죠. 조사 분석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요. 조사 분석 자료 공표 전에 내부 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사 분석 담당 부서와 기업금융 업무 담당 부서 간의 협의 시 준법 감시 부서를 통해서 자료 교환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준법 감시 부서를 통해서 자료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준법 감시 부서 직원 입회하에 협의하고 주요 내용 서면으로 기록 유지한다. 서면으로 기록 유지한다는 줄. 준법 감시 부서 직원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 회의 내용을 녹음해서 제출하고요. 조사 분석 담당 부서 임원의 기업금융 법인 업용 고유 궤적 운영 업무의 겸직을 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및 독립성 유지 의무가 있고 법규를 준수할 의무도 있고요. 전문 지식 배양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금융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소속회사 및 지도 업무 지원.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교육시키고 또 회사에 여러 가지 지도를 받아야 되는 이런 의무도 있습니다. 3번 신의성실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법률 관계를 해석하면서 해석상에 지침이 된다겠죠? 가장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2번 기약이나 법규의 불명확한 점을 메워주고 명확하게 해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3번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는 경우 의무 불이행을 책임져야 되고요. 4번 당사자의 주장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신의성실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대원칙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3번에 4번은 틀렸습니다. 4번 신임관계 및 신임 의무인데 이 신임관계 의무를 여러분 조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신임관계.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거죠. 맡겼을 때 그 맡기는 사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맡긴 사람의 의도대로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 신임 의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이 심부름 시켰습니다. 가서 심부름 시켰을 때 그 심부름을 여러분 충실히 이행하는 게 이게 신임관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심부름을 제3자에게 또 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좀 아니죠. 이런 문제들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 또 고객이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겠죠. 충실 의무 보시면 최선의 집행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 등의 이익을 위하여 실현 가능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무고, 시사한 책임은 행위 당시에 고객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면 설령 결과에 있어서 고객 이익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무방하다, 밑줄칩니다. 최선의 이익을 다했다면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것은 이미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법적 의무에서 충실 의무가 있고요. 수임자는 유임자의 재산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임자는 유임자가 맡기는 사람이죠. 수임자는 그것을 받는 사람입니다. 수임자는 유임자의 의도대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수익자의 거래 상대방이 되지 못하고 자기 거래 금지고요. 유임자가 수임자에게 일을 맡겼는데 유임자가 있고 수임자가 있죠. 신탁관계에서는 이게 뭐야? 위탁자라고 했죠. 위탁자, 식탁자라고 했습니다. 맡기는 사람이죠. 맡겨주고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의도대로 처리해줘야 되겠죠. 수임자는 직무를 통하여 유임자에게 관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죠. 이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겠죠. 수임자는 수익자의 이익과 경합하거나 상충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보시면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고객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때마다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한마디로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를 말하고요. 구체적 상황, 모든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고요. 전문가, 일반인 평균 이상의 전문가 집단의 평균적으로 해서는 전문가 집단에서 평균 이상이라 이거예요. 전문가 집단에서 평균 이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입니다. 수탁자가 자산운용업계에서 받아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서 자산을 운용한다면 그것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주의의무 위반 시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등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요. 투자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해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아닌 투자자 보고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로 구분합니다. 전문 투자자 중에서 주의할 것은 법인인 경우에 100억 이상인 경우와 개인 투자자도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개인 투자자이면서 50억 이상이면서 계좌 개설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 투자자로 인정해 줍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일반 투자자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주권상장법인 중요한데 주권상장법인은 전문 투자자이지만 장외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는 일반 투자자로 전환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4번 신임 관계 및 신임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1번 신임자와 수임자와 신임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는 신임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됩니다. 신임자, 맡겨준 사람, 수임자, 이 사람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신임자, 맡긴 사람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거. 신임 의무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지만 가장 핵심은 충실 의무와 주의 의무죠. 방금 살펴봤던 충실 의무와 주의 의무가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3번 최선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고객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본다 그런데요.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면 우리가 고객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틀린 표현 되겠네요. 4번 그때마다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주의 의무가 맞습니다. 그때마다 그때 달라요. 이게 주의 의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죠. 아무튼 시험 문제 한 문제 출제될 걸 예상합니다. 고객과 이익상충 금지인데 이익상충 금지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시험에 빠진 적이 없으니까 2007년도부터 매번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출제 안 한다면 출제자가 이상한 거죠. 출제하니까 어렵지 않고요. 누구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고객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되겠죠. 고객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고객을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고객 그 다음에 회사 이익 그 다음에 임직원 이익이 되겠죠. 이런 순서로 이익을 최우선시합니다. 고객과의 이익 상충 금지, 자기거래 쌍방대리 금지하고 있고요. 자기거래 쌍방금지, 개별적인 이해상충 행위의 유형화 이해상충 관리 시스템의 구축 의무 및 공시, 거래 단념 의무, 격리 및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요. 이해상충 행위 금지 보시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이나 다른 투자자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자본시장법에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공시 또는 회피 원칙에서 공시하고 조치하고 거래 단념 의무가 있습니다.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면 공시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칩니다. 시험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죠. 투자자에게 미리 알려야 됩니다. 미리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에 그 밖에 거래하고 조치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할 거라면 투자자 수준은 낮추고 그 다음에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매매를 거래 단념합니다. 거래 단념 의무 주의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거래 단념 의무. 시험 문제에서는 투자자에 미리 알리고 충분히 낮춘 후 거래해야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틀립니다. 낮춘 후 그것도 거래가 곤란하다는 경우에는 낮춘 후에라도 거래를 단념해야 합니다. 거래 단념 의무고요.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자본시장법에 정보기록 차단하는 겁니다. 정보행위 제공자, 겸직근무, 공간설비 공동이용이라든 기타 이해상충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기록 차단 의무도 시험 출제 확률이 좀 높았었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산설비 공동으로 사용한다든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당 매매가 있고요. 고객과의 1인 매매 약정에 따라 관리하는 계좌의 증권을 자기 또는 회사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과다하고 빈번하게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 매매도 주의합니다. 과당 매매는 여러분들 과당 단 거죠? 설탕을 너무 자주 먹으면 비만 생기죠. 그래서
빈번한 이런 표현 나오면 과당 매매 되겠습니다. 빈번한. 나중에 과당 매매가 있고요. 선행 매매라는 게 있어요. 선행 매매는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대량의 주문을 알고 대량의 주문을 갖고 먼저 매매하는 것을 선행 매매라고 합니다. 둘이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과당 매매 당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빈번하게 먹으면 비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당 매매는 왜 금지하고 있냐면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죠.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고객 이익을 최우선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당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고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하여 주문을 받은 경우 사전에 자기가 투자 매매업체, 중개업자인지 밝히고 거래하도록 의무화했고요. 우리가 인가제에 보시면 인가제는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찾아오면 본인이 누구인지 먼저 밝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전화를 받을 때 누구입니다 먼저 말하잖아요. 전화 따릉따릉 오면 왕교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라. 이것도 의무사항이다 이거고요. 조사 분석 자료의 공포 및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이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로 하는 타산 상품이라든가 자신이 안전조작 또는 시장 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발행법인, 자신이 인수합병 또는 공기입찰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법인의 5% 초과한 경우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자신이 발행 주식전에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사분석 자료 공표 및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의 문제는 과거에 증투 문제였습니다. 우리 교재에 새로 포함됐으니까 한 번 정도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는데, 만약 이것까지 출제가 된다면 직물리에서는 어려운 문제 되겠습니다. 직물리에서 한 문제는 틀리게 나온다면 주로 숫자주의합니다. 숫자 5%주의합니다. 5%. 시험 문제에서는 10%라고 나올 겁니다. 10%. 투자자 이익이 우선이고요. 이건 살펴봤네요. 고객이 우선시하고 회사, 임직원. 이건 부등호 순서도 주의하시고요. 나열 순서, 자주 나왔던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됐던 문제 되겠습니다. 자기거래 금지하고 있고요. 5번 고객과 이해상충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거래해야 된다겠고요. 정보기록 차단 의무에 의해 임원과 직원의 겸직을 한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임원 직원은 안 됩니다. 대표사는 관련이 없겠죠. 3번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자기가 투자 매매업자인지 투자 중개업자인지 밝혀야 돼요. 4번 투자 매매업자는 증권시장을 통해 매매하는 경우에도 자기 거래가 금지된다 그러는데요. 투자 매매업자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증권시장. ETF에서 한번 언급했을 겁니다. 공개시장을 통한 매매는 이해상충 거래가 해당되지 않죠. 여러분들이 일과목에서 배웠던 이해상충 보시면 6개월을 중심으로 배웠는데 6개월 밑에 보시면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는 이해상충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 틀렸네요. 공개시장을 통한 경우에는 증권시장이죠. 이런 경우는 자기 매매로 허용합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 목적 등에 적합하여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합성 원칙인데요. 이 적합성 원칙과 여러분들이 적정성 원칙, Know Your Customer를 분석하기 위해서 고객 바로알기입니다. 이 내용은 잘 정리해서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고객 바로알기 보시면 고객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우선 고객이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를 확인하고요. 고객이 찾아오면 중학생인지 대학생인지 확인해서 담배 파셔야 되겠죠?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 투자자가 투자 목적, 밑줄 칩니다. 투자 목적, 자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일반 투자자로부터 서명, 날인, 기차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확인을 받고 지체 없이 고객한테 당신은 전문 투자자입니다. 일반 투자자인데 알려줘야 돼요. 당신은 고등학생이니까 중학생이니까 집으로 가세요. 담배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즉시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되고요. 이걸 고객 바로 알기입니다. 두 번째, 적합성 원칙입니다. 자, 고객 바로 알기에서 고객이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인지 알았습니다. 전문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요. 전문 투자자에게는 이 적합성 원칙에서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이제 대학생이 남았으니까 대학생에게는 내가 뭘 팔아 되겠습니까? 담배 팔아 되겠죠? 고객 바로 알기 위해서 적합성 원칙을 넘어가는 겁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일반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자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투자 권유 상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한테 담배 팔아서는 안 되겠죠. 투자자 구분하고 있고요.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를 구분하고 투자 권유를 희망하는지 또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지 그거를 또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적정성 원칙은 파생상품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생상품.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는 적정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적파, 정파 이렇게 했죠. 정파. 적정성은 파생상품과 관련됐습니다.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파생상품 밑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담 질문을 통하여 그 일반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투자 권유 대행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투자 권유 범위에서 파생상품 제외점 적정성 원칙은 중요합니다. 적정성 원칙은 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파생상품은 투자 권유 대행인은 우리가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파생상품 투자 권유 대행이 빠집니다. 투자 권유 대행인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오로지 이제는 펀드하고 증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 명칭이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이렇게 있는 겁니다. 파생상품 빠졌습니다. 파생상품은 여러분 자격증 취득하시더라도 어쩔 수 판매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회사 입사하시게 되면 아마 파생상품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가장 어렵겠죠? 파생상품 가장 어렵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파생상품 투자 자문인력 시험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수교육도 받아야 되죠?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수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오프라인 이수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순식간에 매진입니다. 대학교 인기 있는 교양 과목 신청하는 것은 저리 가랍니다. 전국에서 해야 되니까 심각하죠. 대기자는 많이 있고 수요는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요. 예전에 그냥 시험만 봤으면 됐는데 이제는 시험을 보지 않고 이수교육도 받아야 되니까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은 2번 시험 보는 거죠. 만약 이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서 회사 입사하시면 똑같은 내용 시험을 다시 한번 봅니다. 물론 120문제로. 지금 공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금융권 입사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뭐가 힘드냐면 회사에 입사하시게 되면 일하는 것도 힘드신데 이 자격증은 전부 새로 취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은 여러분들 회사 입사하시면 필요 없습니다. 펀드 투자 자문 인력 시험으로 다시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용은 같은데 유사한데 다시 시험 봐야 되는데 오프라인 교육 받아야죠. 이수 교육 받아야죠. 또 시험 공부하셔야죠. 1년에 시험도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2번 있죠. 떨어지면 회사에서 바보 되죠. 업무도 못하죠. 제가 보기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이게 이중적인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번 봐야 되잖아요. 내용.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금융권 입사하시면 이 자격증을 또 취득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뭘로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입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스펙을 철폐한다 해도 스펙 철폐가 오히려 자소서 쓰기가 힘들어졌죠? 자소에서 일일이 열거해야 되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야죠. 남들하고 특별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생각합니다. 아쉽다. 똑같은 내용을 시험을 2번씩 굳이 보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야 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제도가 06년도부터 굉장히 바뀌고 있죠. 바뀌어서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번 제도에 대해서는 좀 차라리 이전에 2009년도에 자격증 27개 있을 때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이에요. 좀 더 구체화되고 전문화됐던 자격증을 다 통폐합해서 이제는 자격증 몇 개 돼도 안 하는데 이걸 또 회사 입사하기 전에 보는 시험과 회사 후에 보는 시험을 2개로 나눠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취득할 겁니다. 취득하셔야 되겠죠? 펀드 증권은 여러분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니까 뭐 고급 자격증까지 이렇게 취득한다 그러는데 고급 자격증은 의무교육도 받아야 되고 사설학원 다녀야죠. 1000만 원 이렇게 수익 들죠. 500에서 1000 정도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이번 제도는 한번 더 다시 고쳐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시험을 2번씩 본다는 게. 과연 금융권 취업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시험을 응시하지 않을까요? 한다고 봅니다. 그럼 입사해서는 또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또 봐야죠. 자, 합리적 근거의 제공 의무가 있고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야 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된다. 방금은 제 의견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시험이 2개로 나눠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의견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지금 펀드 투자 자문 인력 시험과 펀드 투자 권유 대행 시험으로 나눠졌다는 게 이건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네, 중요 사실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되고요. 중요한 사실. 고객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하다고 사실은 이 펀드 투자 권유 대행 시험에 합격하시더라도 금융권에 취업하시면 다시 시험 봐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안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투자 권유 대행으로 활동하신다면 상관이 없겠죠. 저도 투자 권유 대행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증권사라든가 금융기관의 투자 권유 대행으로 활동하신다면 투자 자문 인력 시험은 응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권에 취업을 하신다면 응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금융권에 재직하시는 분들은 이 자격증 시험 보지 않고요. 자문 인력 시험입니다. 투자자 성과, 투자 성과 보장 등의 표현을 금지하고 있고요. 원금 손실을 보장해 줍니다. 이런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후에 손실 보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잘못한 경우에는 보전해야 되겠죠. 임직원이 잘못했다든가 회사가 보전 잘못했다든가 준법감시장에 미리 알리고 사후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6번 보시면 투자 목적 등에 적합할 룸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1번 투자 권유를 원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해서는 안 되겠죠. 2번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파생 상품 같은 건 판매할 수도 없겠죠. 특히 장애 파생 상품은 투자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한다면 절대로 판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애 파생 상품 부처청 권유 금지의 대상이 됐죠. 3번 투자 권유 대행이라 할지라도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는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 권유 대행인에게 허용된 것은 펀드와 증권이 되겠습니다. 4번 일반 투자자는 위험 회피 목적으로만 장애 파생 상품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위험 회피입니다. 여기다가 위험 회피 목적인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위험 회피 외의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외가 들어갈 필요고요. 위험 회피 외가 아니라 로스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설명 의무입니다. 자본시장법 설명 의무는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투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전문 투자자 국가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게 여러분들이 펀드 판매하면서 설명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고 일반 투자자에게만 해당됩니다. 2번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투자성에 관한 구조, 성격, 수수료, 조기 상환, 해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수록 설명하는데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냐면 서명 받으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부터 서명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부터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으면 서명 기명 날에 녹취 등의 방법을 확인하고요. 4번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 투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손해 추정액은 금융투자 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 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 상품의 처음은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차감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본 거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손해보았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다가 합해서 주겠다 이거죠. 표준투자 권유 준칙상의 설명 의무가 있고요. 투자자의 투자 경험과 지수 등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정도를 달리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정도를 달리해서 가능한 것이 우리가 파생 상품이 있었죠. 파생 상품은 나이별로 투자 경력별로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설명하였음에도 주요 손익 구조 및 손실 위험을 예지 못할 경우는 투자 권유를 중단. 전혀 모르겠는데요. 투자자는 투자 권유를 중단해야 되죠. 손해가 발생한 이렇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투자자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면 권유를 중단하다 이거고요. 3번 설명서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거부해야 됩니다. 투자 설명서는 반드시 거부해야 되는데 투자자가 서면으로 투자 설명서 거부하는 것을 보내주지 마세요. 그러면 보내주지 않아도 되겠고요. 4번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 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또는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는 금지하고 있고요.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던 투자자에게 알려야 될 건 다 알려라 이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불리한 정보는 알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틀린 표현이고요. 해외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자산은 우리가
특별하게 추가할 게 있죠. 해외 경제상황이라든가 해외에서 환율 문제라든가 기타 정치 경제 문제에 관련돼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되고요. 추가적인 설명 의무가 되겠네요. 6번 임직원 등은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 확정, 여기는 단원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직접 배당 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7번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설명 의무는 일반 투자자는 물론 전문 투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랬는데요. 틀렸죠? 물론 틀렸네요. 표현이. 전문 투자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만 해당된다고요. 2번 설명하였음에도 주요 손익 구조 등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투자 권유를 중단해야 된다겠죠? 투자자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투자 권유를 중단해야 됩니다. 3번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본 손실액을 손해배상에 해야 되고요. 설명 의무를 발생한 원본 손실은 원본은 보장해 줘야 됩니다. 4번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권유하는 경우 환율 및 환해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요. 투자 설명을 해야 되죠. 추가적인 설명, 환율 문제라든가 정치, 경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해외 문제는 국내 사정보다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 이해관계 명심이 고지인데 이 문제는 약간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자주 나왔던 문제는 아닌데 우리 내용이 있는 핵심 개념 이야기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 정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는 아니네요. 이해관계 명심은 자신이 보증, 담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채무 이행을 직간접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자신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100분의 1에 밑줄 칩니다. 100분의, 아까는 100분의 500이었죠? 100분의 500이고요. 조사 분석과 관련해서는 100분의 500. 이해관계와 명시 의미에서는 100분의 1 이상의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관계자임을 알려야 된다. 이거고요. 자신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든가 자신이 인수합병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법인 및 상대 법인, 자신이 주권을 최초로 성장하기 위하여 대표 주관 업무를 수행한 법인이라든가 자신을 공개매수 사무 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공개매수 해당 대상 제품 발행 법인, 자신과 주권의 모집 주선 또는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주가 상장되로부터 4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권을 발행한 상장 법인 40일에 밑줄치고요. 이 문제는 예전에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증투 문제였습니다. 증투 문제인데 40일 동감이 40일을 시험 문제에서는 60일로 많이 바꿔놨죠. 30일 아니면. 약간 까다로운 문제 되겠습니다. 문제. 인수합병 법인. 이해관계 고지 의무가 있고요.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하거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가지도록 고지하고 의무하도록 하고 있고요. 금융투자 상품 및 매수, 주식매수 선택권 보유가액 합계가 300만 이하인 경우 300만 원 매출, 300만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다만 주가지 선물, 주가지 옵션, 주식 워런트 등은 보유가액에 상관없이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불고지 사유는 투자자가 당의 이해관계를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고지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고지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당의 매매 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고지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허위, 과장, 과실, 부실은 금지하고 있고요. 허위 표시, 과장 표시, 부실 표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8번 보시면 이해관계에 대한 명시 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 나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단순 암기해야 되니까 이해가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법조문을 그대로 가져오고 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증투의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보면 증투는 굉장히 쉬워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90% 이상이 합격한 것 같아요. 한두 명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점수도 58.59점이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점수였죠. 과거에는 특성화고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펀드를 취득한 친구들은 한 50% 정도가 합격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합격 확률 20%도 안 됐는데 40시간 강의하거든요. 중투도 40시간에서 60시간 강의하는데 이번에 한 60시간 강의 됐는데 90% 합격한 것 같아요. 거의 30명 시험, 32명인가 시험 봤는데 28명인가 그렇게 합격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했죠. 펀드 내용과 증투 내용이 이제 거의 유사했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처음 공부하는 이제 수험생 여러분은 펀드가 더 어렵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펀드를 하고 난 다음에 증투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예전에 비하면 진짜 증투는 쉬워졌어요. 예전의 난이도에 비하면 증투는 거의 난이도가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주상부에서는 5명 시험 봐서 5명 정원이 합격했죠. 1학년 친구들이었는데 그 정도로 쉬워졌으니까 예전에 그 친구들이 시험 봤다면 예전에는 한 50점 근처였을 텐데 10점 이상은 쉬워졌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우리 편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2번 자신과 관련 8번 이해관계에 대한 명시 의무가 있는 법인 대해서는 가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단순 암기니까 방법이 없네요. 자신과 계열회사의 관계는 법인, 자신이 보증 등의 방법으로 채용 이행을 직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인도 우리가 이해관계에 해당되니까 명시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요. 자신은 공개묘수 사무 취급자로 지정한 법인도 이해관계에 대한 명시가 있었죠. 자, 이런 문제 푸는 요령 숫자가 줘야 되겠죠? 숫자. 여기서 자신이 인수합병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 중인 법인으로 발행직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랬는데요. 조사 분석 자료에서 금지하고 있다겠죠? 100분의 5는. 100분의 5 이하인 경우가 명시해줘야 되겠고요. 좀 어렵죠? 우리 이해관계 명시 의무에서 네 번째 줄에 자신 인수합병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법인 및 상대 법인에서 5% 이하라 되겠죠? 그래서 5% 이하 문제 나와있으면 동그라미 치고요. 초과하면 조사 분석 의무였죠? 그래서 조사 분석에서는 5%를 기억하자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왜 이게 직무유예에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206페이지. 요청하지 않는 투자 권유는 시험에 매번 출제됐던 문제고요. 여러분 시험에서 출제될 걸 예상합니다.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는 불초청 권유 금지. 불초청 권유 금지.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상품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데요. 요청하지 않는 투자 권유 금지, 불초청 권유 금지 하면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불초청 권유 금지. 안 되는 게 장애 파생 상품은 안 되는 거죠. 장애 파생 상품은 한번 투자자가 거절을 표시하게 되면 다시는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가 되었든 일반 투자자가 되었든 공통점 예상이죠. 투자자가 그 부사를 표시한 1개월이 지난 경우는 다시 가능하고요.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도 가능하죠. 다른 종류 가능합니다. 고객 정보 누설 부당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고객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용이 쭉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읽기도 그러고 읽지 않기도 그래요.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불초청 권유 금지거든요. 혹시 시간 간단하게 타이틀 볼까요? 괜히 헛짓거리 하는 것 같은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 개인 신용정보관리 보호 담당자를 지정해야 되겠고요. 내부 직원의 고객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도 우리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자에 대한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해야 되겠고요. 비밀 정보를 또 우리가 유지 관리해야 되겠고요. 금융실명법의 금시법이 위반하여 거래정보 등 요구받는 경우에 이를 거부해야 되고요. 그러나 법에서 GR게 법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때 최소한만 알려줍니다. 최소한의 정보를 알려주고요. 9번 요청하지 않는 투자 권유의 금지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전형적인 시험입니다. 장애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는 투자 권유는 해서는 안 되고요.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권유를 중단해야 됩니다. 앞에 문제가 똑같네요. 3번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은 거부사 표시 후에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변액보험 되겠습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거절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다시 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못하게 하면 생명보험 쪽은 거의 망하겠죠. 변액보험 판매할 수가 없으니까. 4번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다시 권유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 경과하는 게 아니라 1개월이 경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되고요. 아주 자주 나왔던 이런 문제들이니까 잘 정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는 잠깐 우리가 시간 가진 뒤에 한번 풀어보는데요. 10번 문제도 약간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중2에서 나왔던 문제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